예. 그 사실은 그 구속영장 청구한 날이죠 아마. 그 아침 방송에 주선배께서 나가셨고 저녁 방송에는 제가 나갔어요. 전에 또 이제 저희 둘이 통화를 하면서 사실 이 결과 물론 예견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뭔가 좀 불길하다는, 그러니까 그 특검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제 뉴스를 딱 보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탈은 했죠. 근데 이제 마음이 무너내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10월 말에 그 김영철 변호사가 양심 고개발을 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삼성 특검이었죠. 그 삼성 특검 때는 정말 한 초반 첫 한 달 동안에는 특검이 아는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았어요, 삼성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김영철 변호사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특검 수사 결과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관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수사 결과만 보고는. 근데 놀랍게도 1심, 2심, 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 바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지금 삼성물산 주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1996년에 발행이 된 겁니다. 이제 2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그 당시에도 특검 또는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구심 또는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심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데 그런 특별검사나 판사 개개인에 대한 의구심, 비난 또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특검 수사 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특별검사 대상으로 올라간 사건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나가서 법률적으로는 무지무지 복잡한 사건들이 특검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특검법도 그렇지만 수사기간이 70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사검사들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이걸 전체 검찰 조직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일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거 수사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거를 70일 동안의 수사를 마쳐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1, 2, 3심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복잡한 사건에 그 촘촘한 어떤 증거들을 다 특검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이 특검 수사가 이제 헌재 판결하고 같이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 판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치 판결입니다. 정치 재판이에요.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그야말로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아주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동원하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여기서 특검 수사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1, 2, 3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주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빠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성애 보좌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 미래전략실 임원 중에서 장충기 사장을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같이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모든 로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장충기 사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검 수사가 이번에 조금은 핀트를 수사의 어떤 포인트를 잡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단계에서 약간 전략적인 미스도 있었고 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아직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앞으로 올해 내내 이런 어떤 논란들이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시고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꼬라지지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일희일비하면 오래 못 사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 선생 말씀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저도 좀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끌어오르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면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는 너무 분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은 기대를 했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냉정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너무 분한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만약에 이 일이 끝내 유죄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당했듯이 계속 당할 수는 없어요. 삼성에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보다 더 앞으로가 깜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김상조 교수님 말씀 변호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저는 우리 국민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약점을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법원리 아무리 자료 갖고 뜯어 맞춰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삼성에 어떻게든지 흠이 가게끔 저는 모든 전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김상조 교수님이나 우리 공 선생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국민들이 옆에서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김기춘만 구속시키고 조윤선은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요 단바닥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마치 뭔가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 초점을 바꾸면 안 돼요. 이재용 부장 봐야 되고 여기서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끝까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잠깐만요. 제가 뭐 손 의원님 말씀에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 특검 얘기를 잠깐만 더 해드리면 사실 제 별명이 삼성 저격수거든요. 저승사자. 죽여야지 저승사자. 끌고 가야 저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저격해가지고 공포 날려봤자야. 예. 근데 도깨비 보니까 요새는 저승사자가 좀 약하던데. 근데 그때 제가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고요. 그다음에 그 3년 후에 99년 2월 달에 역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역시 헐값 발행이 됐는데 에버랜드 사건은 1, 2, 3심 모두 무죄가 됐어요. 근데 SDS 건은 고법까지는 무죄까지 갔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건 중에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으면 시중에서 공정한 가치가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7,800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SDS 주식은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주당 5만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7,180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두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였느냐? 에버랜드 전환 사채는 기존 주주들한테 이게 다 계열사들이에요.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배정하고 얘네들이 다 실권한 다음에 이재용한테 줬어요. 근데 SDX는 한번 해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주들한테 배정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삼성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걸고 들어가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면 어찌됐든 구주주들한테 다 배정을 했다.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그래서 아니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포기했다. 바보예요. 근데 바보라고 해서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없다. 이겁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근데 요 SDS 건은 뭐냐면 그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삼법학자가 이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아마 1년 내내 이 비슷한 정말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장난이야 라고 할 아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법논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댓글에서 무식해서 용감한 손혜원이라고 저기 써있네요. 그리고 손혜원은 감성 직관만 뛰어나지 정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나왔어요. 그 무식해서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리면은 이제 주 박사님, 공 선생님하고 이제 김상조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맞습니까? 삼성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아니 본인이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노출이 간간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이제 전 그룹 계열사들의 이제 신입사원들이 다 이제 합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외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의 매뉴얼을 나눠줘요. 그 매뉴얼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삼성 성공의 비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단 진짜 회장의 영도력, 지도력이 아닙니다. 영도력. 두 번째 미래 전략실의 기획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사 이제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삼성의 성공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주선배처럼. 그게 각인이 안 되면 그 조직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믿어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구나.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려고 그랬냐면 북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를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유효하게 작동할까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로 허구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 반도체 신화 뭐 얘기하면서 또는 뭐 애니콜 만들어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거 다 화형식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87년 말에 해서 이제 2014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약 16년,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친정,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 기간은 극히 짧아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총수가 됐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신들과의 일정한 정도 과도기를 거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즉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친정 체제로 들어왔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3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말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환위기가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은 폐암 수술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변화 또는 3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재벌 총수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그룹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쯤 돼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먹을 거를 신수종을 찾아라. 이게 그때 한 말이고요. 위기를 강조하는 그게 그때입니다.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2005년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 특검 수사받았고 일부분은 유죄 판결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 원포인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사면한 거를 받아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변호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 김영철 변호사가 7년 동안 삼성 거기에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한 걸 2번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2010년 경영 복귀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에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쫙 있으면서 회장님 뭐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명희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 시점에 갔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거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나보면 삼성그룹의 경영은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획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의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신화부터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래 전략실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삼성그룹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계열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물산 합병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이 개입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어떤 삼성그룹의 경영 방식은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장충기 사장 등등이 이거 너를 위한 거다. 너에게 적대적 M&A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만들어줄게. 물산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때까지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게 됐고 그 무리수가 불법 행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삼성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지금 말씀이 그러면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있었던 그 비서실 있잖아요. 네. 막강 비서실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왔는데 그 비서실에 있을 때 임원들과 지금 이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하는 일의 업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범위가. 예, 사실은 좀 오버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60년대 비서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비서실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병철 회장 혼자가 모든
계열사들의 상황을 다 보고받고 다 직접 의사결정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조직이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져가는데 그 소병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 이제 소병회 회장실에서는 주로 그 비공식 참모 조직의 중심이 기획 파트였어요. 기획팀. 그래서 이제 그 기획팀이 삼성자동차를 이제 기획해서 추진하다가 다 말아먹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 이학수 부회장 체제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학수 부회장 때부터는 재무팀이 미래전략실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처럼 대마불사의 전략을 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오히려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그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 시절에 재무팀은 축소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확대를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2002년도부터 중국 효과가 발휘되면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겠습니까?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데는 스마트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본업은 그게 아니라 바로 총수일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식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합병하고 이제 이런 거에 역시 바로 그 재무팀 소속의 임원들이 관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변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방식으로 계속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배 주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오늘날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삼성의 기획도 참여했던 우리 그 공 선생 한번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들을 위주로 한번 지금 이거 삼성 지금 김상조 교수님 하신 말씀을 좀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개인적인 경우로 풀면 이제 96년에 와가지고서 삼성에 갔어요. 갔더니 당시에 뭐 7사제 아니면 뭐 이것저것 바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경영 혁신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참 이건희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열만 낸다, 바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 기준으로의 변화에 대한 그 절박성은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장기 지배주주로서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조직의 변화로 어떻게 끌어낼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누가 그 얘기하던데 무솔리니가 그 이탈리아에서 그 출산 정책 할 때 애 안 낳으면 끊고 감옥 집어넣고 하던 식으로 말하자면 우격다짐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7시 나와. 그래서 4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창의적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길러.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턱도 안 되는 짓들 갖다 이것저것 막 해댄 거죠. 그러다가 97년에 나빠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당시에 삼성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학수 씨가 이제 비서실장 구조본부장 되면서 상당한 규모를 줄였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직원만 해도 그 당시에 소리 안 나게 언론에서 30%. 보도를 안 해서 한 30%가 현대자동차는 없었어요. 소리 나게 하면서 정리해고 30% 했고요. 삼성전자는 소리 안 나게 30% 인원 정리했어요. 이게 삼성과 현대의 차이거든요. 언론한테 돈 먹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본 효율성 같은 거 따지고 그러고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기획팀이 몰락하고 재무팀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관리팀이라고도 해요. 처음에는 저는 삼성가 가지고 관리 그러게
관리가 뭐야? 무슨 말이지? 저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개념인데, 심지어는 제가 모시던 윗사람이 외국인이랑 만나는 자리에 이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관리 담당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 양반이 영어로 말하고 싶으니까, 주차장, 관리가 영어로 뭐지? 그래서요. 그 파이낸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파이낸스는 아니지. 응? 이 매니지먼트 아니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민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재무라는 삼성에서 역할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재무랑 관리가 나중에 합쳐서 지금 재무팀이라고, 옛날에는 관리랑 재무가 재무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파이낸싱 또는 스트럭처링 하는 데고, 재무가 관리를 총괄하게 된 관리는 거지. 성과 관리는 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서구 기업에서는 그걸 재무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삼성은 근데 그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금융위기를 터지면서, 기획팀이 이제 말하자면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팀이 있어요. 삼성의 요거가 이제 제가 보기엔 삼성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팀이에요. 그 감사팀의 검찰 같은 역할이 뭐냐면, 삼성의 독특한 컬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깥에는, 뇌물을 매겨라. 그래, 너는 받지 마. 네. 맞아. 그 엄격한 이중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부패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관계사나 밖에서 돈을 받으면 그거는 아주 막 착사를 해요. 그런데 돈 주는 거는 벤치마크를 잡는 게, 이건 제가 이건희의 말이라고 제가 전해 들은 말인데, 미쓰비시를 벤치마크를 해라라는 걸 사장단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미쓰비시에 왜 벤치마크를 하라 그러냐면은, 미쓰비시는 일본에서도 로비를 할 때 잘하는 게 뭐냐면, 관료의 처음 사무관 때부터 같이 큰다는 거죠. 미쓰이안. 미쓰비시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미쓰비시 하듯이 그렇게 초창기 때부터 관료들을 갖다 미리미리 다 매겨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하고, 그 사람이 관두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관리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계속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또 돌아오면 또 뭐 해주고 하는, 그거를 아주 중요한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경쟁력의 요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독특한 컬처가 있는 것이, 외부적인 뇌물의 체계화와 내부적인 뇌물의 침입을 절대로 막는 것. 거기는 플러스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는 부패 플러스 인사 문제, 파당 를 만드는 걸 엄청나게 말하자면 막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문회가 연말에 망년을 했다, 또는 대학교 출신들이 망년했다 그러면 그건 감사감이 됐거나 아니면 책임자 묻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결과 때문에 다른 재벌과는 달리 삼성에는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염직성과 내부적인 파당을 막는 것, 이게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거를 이병철 씨가 옛날부터 그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했던 것 같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삼성의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당시 이제 반도체가 한참 호황이었다가 잠깐 이제 꺼졌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 안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1조를 넘었다고 막 그냥 흥감해할 때, 감격할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혼자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적자에 가까웠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휴대폰이 나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왜 아냐면, 그 당시에 반도체 기획에 제가 잠깐 내려갔었다 그랬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256K인가? 그거를 투자를 지금 해야 되냐 마느냐, 언제 할까 갖고 엄청 고민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상당 부분은 결과적인 면도
그러면 운이 많이 커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팹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보통 옛날에 20년 전에 1조가 들었고 지금은 한 2조에서 3조가 들어요. 한번 짓고 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냥. 감가상각 될 때까지는 한 10년을 그냥 갖고 있어야 돼, 미니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제조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반도체는 정말 겁나는 게 그걸 어떻게 알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병철이 반도체를 했다지만 이 반도체를 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꾸준하게 그 안정적으로 그 사이클을 지킬 수 있도록 돈을 대줬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삼성에는 이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위기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고 그래서 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을 정말 간단하게 소비자 언어로 요약해서 한 분이 얘기해 주시고 또 한 분은 김용철 사건에 대해서 한 분이 요약해. 누가 김용철? 제가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은 제가 더 잘하니까. 그러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을 정말 쉽게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은 애들은 가. 알 필요 없어요. 네. 중요한 거 아니야. 대학교 2학년은 알아도 되죠. 그것도 몰라요. 96년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분을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갖다 그 싸게 넘긴 거예요. 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분을 싸게 얼마짜리 어떻게 넘겼다? 아까 얘기했잖요. 못 들었어. 지금 이 박사님 얘기로 좀 쉽게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아니 근데 액수가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분을 싸게 넘겼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 안 자기들 해. 집에 귀찮아요. 그러고 제가 김이 할게요. 다 해야 돼. 그것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예,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랑 원래 회사채인데 주식으로 짜증나갖고 전환할 못하는 수 있는 회사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환하는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계산하기 따라서 비상장 주식이니까 뭐 정확한 가격이 하나로 결정되기는 어려운데. 비상장 주식은 상장하지 않은 주식이에요. 네. 안다 그거는 진짜. 근데 하여튼 그 한 8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굉장히 가격이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많이 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주당 7,800원에 이걸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비상장이라서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삼성물산 합병할 때 한 달 동안의 주가를 이렇게 한 달, 일주일, 하루 이게 해서 가중평균 계산해서 했잖아요. 그거를 딱 공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장 유리한 시점에 타이밍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규제 방식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재무학자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재벌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비상장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배임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전환사채를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는 가격에 최소한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자기 아들한테 줬다. 이게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가격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룹을 관리하다 보니까 5만 군데다 로비를 해야 되고 로비를 하려면 비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예.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60년대부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럼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통장으로 넣어놓으면 금방 뽀롱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의 전현직 임원 약 1,400명의 계좌에다가 돈을 나눠 놓았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연봉으로 몇백억이다 하는 것 중에 그 반 이상은 다 비자금인 거죠. 근데 차명. 김영철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양심 고백을 하냐면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얼마나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안에 한 20억쯤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흔드는 게 그게 이제 김영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 사건의 이제 시발점이고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특검 수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랜드 건은 무죄, SDS 건은 유죄, 그 다음에 그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관한 그 조세 포탈
요게 이제 이건희 회장의 혐의였고 요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역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딱 2년 후에 대통령이 원포인트 사면을 해준 게 그게 김영철 변호사 사건인데 김영철 변호사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형극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변호사한테가 사건 맡길 정신 나간 대한민국 국민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김영철 변호사는 지금 광주 교육청의 감사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진보 교육감이 그래도 당선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연관이 된 건데 삼성이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삼성의 세습 체계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이 부정확해. 삼성이라고 말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섞어서 뒤섞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삼성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배주주 총수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오너라고 말하는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지나친 권력의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슈. 이 두 가지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말할 때 뭘 말하는지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덤벙덤벙 던진다고 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이 다시 뭐였죠? 근데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거는 이제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의 패밀리들이 말하는 그 세습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은 그들이 흔히들 말하는 브랜드 가치로서의 삼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품이나 이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서비스나 뭐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습 체계는 삼성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탈세를 하면서라도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건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보고요. 여기 이제 질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지배주주와 가신의 역할, 경영권에 집착하는 이유, 세습하더라도 굳이 탈세하는 이유, 이런 얘기들이 아까 우리 나왔던 질문에 이제 계속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선대 회장부터 계속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하고 정경 유착을 하면서 돈을 줘가면서, 뭐 미쓰비시인지 미쓰인지 같이. 근데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그 정경 유착이라든지 언론을 돈으로 사는 이런 그 행태를 빼고 나면 삼성에 힘이 없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긴 해요. 솔직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 어의 이 재벌이라는 단어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미 나왔지만 삼성그룹 하는 이제 기업 집단, 여러 개의 계열사가 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가 그 그룹을 지배하는 특정 가문.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일가, 정몽구 회장 일가. 이것도 우리는 재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분 안 하면 예컨대 이재명 시장처럼 재벌 체제 해체, 이제 이걸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요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재명 시장은 바로 그 총수 일가의 황제 경영 시스템을 무너뜨리자 이 의미로 사용했는데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그러면 그렇죠. 삼성그룹을 무너뜨리자는 얘기냐, 저런 철없는 과격한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면 구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업 집단 총수 일가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재벌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도 있었고 지금은 아세안 국가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가문이 어떤 그룹을 이제 지배하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의 재벌 자이바치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냐면 이 집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 재벌에서는 뭐냐면 자기의 직원들 중에 정말로 똑똑한 친구들을 이렇게 쫙 선별해서 그 친구를 다음 후계자로 뽑으면서 그 가문의 이름을 줘요.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후계를 이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 일가들은 유난히 혈연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게 한국 특유의 어떤 정서이기도 하지만 또 워낙
잘못된 게 많아요. 다른 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혈연을 넘어서게 되면 언제든지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결국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한테 물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강하고요. 이게 그 바로 총수일가의 최고의 관심거리이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실과 같은 비공식 참모 조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만 불법 행위가 이러는 재벌한테 자기 총수한테 돼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댓글 중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주진영 씨 화났어요. 얼굴이 못마땅해요. 아래 댓글에 얘기하세요. 중요한 얘기 안 하고 엄한 데 갖고 이렇게 자꾸 산으로 끌고 가니까 제가 별로 근데 마음에 그게 안 들어서. 질문이 그래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얘기들이 지금 말씀이 그 김상조 교수님 하시는 그 얘기예요, 바로. 삼성과 이 삼성의 이 속속들이 얘기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드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안 드시는지 화나신 거. 본인 얘기 한 번 더 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질 못해요. 아니, 강조하세요, 그것도. 20년 전부터 이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자꾸 그냥 뭐라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던지는 질문 응대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예.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횡설수설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하시라고. 댓글은 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질문 이상한 거 해갖고 사람들 당황시키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남이 이러면 못 견디는 거야, 이거를. 그만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본인.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혈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연결돼서 뭐냐면 왜 이렇게 이 우리나라 재벌 사람들이 경영권에 집착을 하느냐. 경영권이라면 경영을 하는 권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권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세습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럼 이 사람 왜 이렇게 세습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도둑질을 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저신뢰 사회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대한전선 그룹이 50대 양씨였지 아마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 경영인이라고 그 밑에서 있던 이제 말을 삼성으로 치면 이제 이건희가 갑자기 죽어서 이제 이학수가 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 맡겨. 임모라는 사람이. 설 씨는 누구야, 그럼? 저 설 씨였다. 원래가 설 씨죠, 오리지널이. 설 씨가 돌아가셔서 임 씨가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맡았는데 한 10년 사이에 홀랑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말아먹은 게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뒤를 열심히 빼돌렸어요. 양 씨가? 아니, 그 임 씨가?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냐면, 제가 아는 선배가 이제 그 삼성을 다니다가 그 그룹에 그룹 CFO로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구조조정을 하고 뭐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이제 사업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상해. 왜냐면 10개를 했으면 10개 다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그 10개가 하나같이 부동산이랑 관련이 돼. 그래서 듣다가, 형, 이거 이상한데? 이건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거는 빼돌린 거야,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그렇듯이 어떻게 하는 족족 다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하는 족족 다 부동산이 연결되어 있냐. 이거는 분명히 뒤에 뭔가 야류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2년 뒤에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가 자기가 만든 감옥에 해당되는 건데, 자기가 빼돌리기 좋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놈이 그렇게 빼먹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아니까. 도둑놈이 제일 도둑질하는 게 제일 알까. 제가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중견기업 회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 제가 전자 다닐 때였는데, 삼성전자 사람들은 뭐 굉장히 뭐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임원 경영진을 욕을 해요. 우리 애들은 뭐 일도 안 하고 능력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뚱딴지 같은 질문을 근데 왜 데리고 있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물침하더니 하느님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얘네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거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주 원초적인 거지만 얼마나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신 그룹이라는 것이 왜 이 사람들이 왜 경영권에 집착하느냐? 빼먹을 수 있는 권한이 사실 경영권이 정말 그 회사를 경영하는 권한이 아니라 빼먹을 수 있는 권한을 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고 비자금의 루트를 아는 거지. 그다음에 왜 가신이 중요하느냐? 가신을 통해서 빼돌렸기 때문에 가신이랑 같이 가야 돼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넌 가 하는 순간 큰일 나죠, 그렇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도가 안 되지만 모든 재벌은 수시로 중간중간에 그 말하자면 그 소위 똘마니 역할을 하던 아이들이 너 찌를 테니까 돈다고 그치. 하는 그거에 엄청 시달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사실은 재벌 관리, 이 살아남는 데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신 그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마음에 또 들으시겠지만 또 다음 질문 또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질문에도 많았고, 또, 우리 공 선생 질문에도 있는데, 이재용을 처벌하면 삼성이 무너지겠는가?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질문을 두 분이 각각 하지 마시고요. 두 질문을 둘 다 두 분이 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본인 생각이나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무너지는가?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가? 저 거기다 보태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재용도 이재용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일을 꾸몄던 마스터마인드인 미래전략실, 그러니까 그 미래전략실 사람까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재용이 혼자 들어갈 때랑 장충기, 최지성이 같이 들어갈 때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가설적인 상황 아니야 그런 건? 이따가 그 얘기. 안 잡혀가나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김성애 보좌가 지금 그쪽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오늘 이 순간에 이따가 그 김상조 교수님께서 충분하게 그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재용을 처벌하면 삼성이 망하나? 아까 그 김상조 선생이 잠깐 얘기했듯이 이건희 씨가 한 역할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건희 씨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삼성의 내부 경영하는 그 컬처, 그거를 유지를 한 것 플러스 최고 경영진을 선임을 하는 것을 자기가 항상 그 확인을 하고 했죠. 제가 다닐 때는 전무 이상, 그러니까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다 그 구조본에서 일일이 다 심사를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다 빠꾸를 놓고 그래가지고 사장들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건희 씨가 개입을 하는 것은 전무 이상 될 때는 꼭 그 리스트를 갖고 누구냐 어쩌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 해야만 전무가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더 물러가지고 그 얘기가 제가 들은 게 2002년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뒤로 해서 지금은 부사장까지만 본다고 듣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적어도 어쨌든 본인이 비토를 놓으면은 안 되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했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조본 사람들은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양반이 엄한 소리를 하면, 이거를 하는 척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안 할까? 또 한참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이 양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또 그거를 위해서 또 뭐를 또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수 인력을 데리고 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수 인력이 왜 삼성에 와? 그렇잖아요. 네. 삼성은 밑에서 큰 사람들이 지들끼리 하는 문화인데 우수 인력이 중간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수 인력 H급인가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게요, 계열사마다. 그러면 또 뭐 억지로 막 집어넣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닌 애도 막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숫자를 채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회사에 있는 또 우수 직원들이 보기에는 아니 쟤는 뭐야? 내가 훨씬 더 난데 밖에서 뭐 얘네들 숫자 맞추러 오느라고 엄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 위에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개를 총을 쏘는데 그 몇 년 후에 이제 죽죠. 말하자면 나가거나 어쩐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이제 하는 척 하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 계속해서 꾸준하게 경영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것을 이제 그 추구를 안 하는데 제가 말하는 그 핵심 인재 뭐 우수 인재 데려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긴 방향으로 치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푸시한다는 면에서는 이건희 씨가 잘하는 건데 막상 우수 인재가 와서 그 사람이 잘 착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건 자기가 못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수 인재가 발탁이 될 뿐이 아니라 살아서 더 성공하는 케이스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웃기는 얘기죠. 뭐냐면 자기 사장은 다 옛날부터 자기 밑에서 굴던 사람들을 시켜. 그렇죠? 조직은 직원은요 이러고 저러고 뭐 회장이 말하는 말 사장이 말하는 말 그냥 하나로 들려요. 중요한 것은 누가 승진이 되나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게 그것만한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승진은 항상 이학수랑 같이 제일모직에 있던 관리팀 출신들이 주르르 사장을 하면서 회장은 말하자면 밖에서 뭐 참신한 우수 인재를 뭐 글로벌 인재를 데리고 와라. 이 따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모순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 이제 이건희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소위 그 군대식으로 위에서 일관해가지고 지휘를 하고 운영하던 그 방식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러한 그 집요함이라고 그럴까? 집착력 같은 것이 있어서 되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가신들 위주로 쭉 깔아놓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갖다 놓고 창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해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딜레마 또는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유리병에서 지금 집어넣고 사탕을 너무 바짝 쥐고 있는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 말씀 지금 보면 이 댓글에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나와요. 김상조보다 알고 보면 주진영이 더 착합니다. 이 두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올렸어요. 무슨 종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알고 보면 더 착합니다. 실제 저승사자는 뭐 누굽니다. 이런 거. 자, 근데 그래서 이재용을 처벌하면 삼성이 망하나? 당연히 망하지 않죠. 당연히 망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삼성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미래전략실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에요. 전문 경영인으로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는 총수의 세습을 위한 로비와 계획을 짜는 것이 하나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용이 없다고 해서 또는 이재용이 뭐 감옥에 가 있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단기적인 이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한국 사회가 다 갖고 있는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현재 한국은 우리나라 기업 부분은 재벌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배주주가 완전히 다 모든 것을 갖다 컨트롤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한 얼터너티브로서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림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흔히들 말하듯이 이제 그런 거 갖고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식으로 뭐 사회이사 제도를 하고 뭐 보드가 운영을 해서 기업을 갖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뭐 CEO를 감시하고 보상을 정하고 하는 그러할 만한 능력 또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갈 거냐. 그 이전 과정.
그 이전 과정을 우리가 무엇을 통과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이 세습은 안 하지만 대신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부에서 자기들의 클럽으로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내부자만이 운영하는 이사회예요. 그러다가 지금 사회이사를 드리라고 시작을 한 것이 정부가 아베가 강조를 해서 이제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한 것이 코프리 가버넌스 룰을 만들었어요. 그게 2015년이에요. 그래서 사회이사를 대형주는 2명 이상을 넣어라. 과반수도 아닙니다. 2명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2명을 안 넣을 거면 왜 안 넣는지 설명해라. 강제는 아니지만 안 넣을 거면 설명해라. 이런 말하자면 이제 자율 협약 같은 거를 만든 거죠. 모범 기준. 모범 기준 만든 건데 잘 보세요. 일본이 지금 겨우 2명 넣는 거 갖고 지금 이제 움직여요. 일본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공산당 운영하듯이 내부자끼리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상임국을 만들잖아요. 폴리트뷰로를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 명에서 10년간 하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내부자 승진자 중에서 이사회를 만들고 이사회 중에서 한 사람을 사장을 하고 그 사람이 몇 년 하다가 물러나면 또 다시 올라가고 하고 한단 말이죠.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사회를 운영을 해요. 이게 지금 겨우 요번에 2명 집어넣으라고 한 거죠. 소니나 이런 데서는 그전에도 사회이사를 좀 넣긴 넣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림푸스라고 하는 카메라 만드는 회사 그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서양인을 우드포드인가? 그 사람을 갖다 사장으로 데려와 CEO로. 근데 데려왔더니 그동안에 그 분식 회계한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사장이 보드랑 얘기를 하는데 보드가 아이 자꾸 덮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싸우려고 드니까는 보드가 이 사람을 파이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걸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푸스가 그 회계 스캔들이 터졌죠. 그래서 이사회에 있던 사람들 쫙 달라나고 도시바도 그랬어요. 잘 보시면 일본이 왜 이렇게 정치에 있느냐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회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기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약해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이익이 낮아도 그냥 뭐 우리끼리니까 하고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가면서 기업 자체적으로 망가지지만 종업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건데 한국의 재벌은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뭐냐면 자기가 개인이 지배주주로서 계속해서 빼먹고 싶으면 이 회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정 안 되면 한 번씩 구조조정을 해요. 하우스 클리닝을 한단 말이죠. 일본은 그걸 못해요. 한국은 나머지 법제는 또는 사회적인 풍속은 이런 식의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을 갖다 엄청 막으려고 드는 세력이 있는데 한 번씩 지배주주가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하고 한 번씩 클리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배주주가 없이 그러면 누가 얼터너티블로 이 사회를 운영을 해서 사장을 하고 이 사람이 항상 꾸준하게 기업의 그 효율성을 유지를 하고 혁신하도록 누가 감시를 하고 누가 푸시를 할 거냐. 이건 아직 한국이 못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일본도 못 만드는데 한국이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망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주주에 의한 황제 경영에 대한 얼터너티브로 무엇을 만들어낼 거냐. 이건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질문이에요. 예. 사실 제가 그저께 모 그룹의 회장을 만났어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근데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회장께서 그룹의 총수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 진짜로 뭐냐면 그 그룹이 한 10대 재벌 정도 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총수가 진짜 무슨 어디다 공장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일일이 다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거. 이제 아까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감사팀이 하는 일. 이제 이런 걸 잘 하는 게 첫 번째 업무고, 2번째는 뭐냐면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요. 기업이 그냥 정체돼 있으면은 죽는 거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이 잘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필요한 자원을 다른 계열사에서 이렇게 가져와요. 이게 이제 출자 형태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룹 전체의 어떤 자원을 쑥 섞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정말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계열사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이제 침해하는 일인데, 문제는 옛날에는 뭐 재벌 총수가 이런 일을 비교적 잘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역할도 잘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일단 이게 성공의 역설인데, 성공했기 때문에 혼자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3세들이 사실은 너무 무능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이재용 문제,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재용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 시장의 팁마켓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TIP.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아세안 국가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앞서갔다. 적어도 아시안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그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바람에 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너진 거에 대한 분노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일단 볼륨, 규모의 측면에서는 중국에 이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옛날에 왜 다이내믹 코리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이내믹스 이제 한국이, 요즘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이내믹스 측면에서 봐도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 나라에다가 투자해야 될 이유를 좀 하나 설명해 봐라. 그럼 이제 뭐 좋은 기업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좋은 기업?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땅콩, 회양 뭐 보면서 뭐 10조 주고 땅 사고 뭐 온갖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2년 정도 쭉 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매력을 잃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의 이 글로벌 인베스터의 한국 팀의 팀장은 시니어였어요.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장이니까. 근데 요즘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팀의 팀장이 다 주니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뉴스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는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깜빵에 가든 전문 경영인이 깜빵에 가든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EO 밸류예요. CEO가 어떤 사람인가? 그 CEO가 깜빵에 갔는데 기업이 멀쩡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는 일이 없더라도. 근데 뭐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만 인수와 같은 그런 어떤 대규모 M&A나 또는 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그런 어떤 큰 전략적 의사결정, 당연히 올스톱 됩니다. 사실 이미 올스톱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코스트는 있지만 이 코스트를 치르면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어떻게 변할 거냐, 과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교훈을 얻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또 애국식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들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주면 외국인들은 영원히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큰 코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그룹 1년에 매출액이 300조고요. 그 300조의 80%를 해외 시장에서 이루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국익, 애국심과 같은 우리만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을 낮게 평가해요. 가장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1일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해요? 왜 삼성물산에 대해서 내가 챙겨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소중한 기업을 외국의 투기자분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챙겨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아저씨.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둘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한국을 지금 침략하고 있는 거야? 저 나라의 대통령이 나보고 공격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런 말 자체가, 대통령의 이런 말 자체가 바로 ISD, 투자자 국가 소송을 불러오는 빌미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요, 60년대 그런 기업의 구멍가게 아닙니다. 상당,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정말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그 글로벌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인드도 글로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국익이나 애국심과 같은 그런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 최고. 박수 한번 하고. 최고. 근데 아까 우리 종환 씨가 그렇게 주진영이 더 착하다라는 얘기 이렇게 흥분하니까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댓글 보내셨어요. 김상조를 흥분시켜라. 이거군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동물원 쇼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의 성공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주선배처럼. 그게 각인이 안 되면 그 조직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믿어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구나.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려고 그랬냐면 북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 모두를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유효하게 작동할까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로 허구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 반도체 신화 뭐 얘기하면서 또는 뭐 애니콜 만들어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거 다 화형식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87년 말에 해서 이제 2014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약 16년,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친정,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 기간은 극히 짧아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총수가 됐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신들과의 일정한 정도 과도기를 거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즉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친정 체제로 들어왔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3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말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환위기가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은 폐암 수술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변화 또는 3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재벌 총수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그룹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쯤 돼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먹을 거를 신수종을 찾아라. 이게 그때 한 말이고요. 위기를 강조하는 그게 그때입니다.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2005년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특검 수사받았고 일부분은 유죄 판결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 원포인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사면한 거를 받아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변호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 김영철 변호사가 7년 동안 삼성 거기에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한 걸 2번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특검 수사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1, 2, 3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주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빠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성애 보좌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 미래전략실 임원 중에서 장충기 사장을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같이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모든 로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장충기 사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검 수사가 이번에 조금은 핀트를 수사의 어떤 포인트를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단계에서 약간 전략적인 미스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앞으로 올해 내내 이런 어떤 논란들이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시고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꼬라지지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일희일비하면 오래 못 사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 선생 말씀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저도 좀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끌어오르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는 너무 분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은 기대를 했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냉정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너무 분한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만약에 이 일이 끝내 유죄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당했듯이 계속 당할 수는 없어요. 삼성에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보다 더 앞으로가 깜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김상조 교수님 말씀 변호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저는 우리 국민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약점을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법원리 아무리 자료 갖고 뜯어 맞춰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삼성에 어떻게든지 흠이 가게끔 저는 모든 전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김상조 교수님이나 우리 공 선생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국민들이 옆에서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김기춘만 구속시키고 조윤선은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요 단바닥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마치 뭔가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 초점을 바꾸면 안 돼요. 이재용 부장 봐야 되고 여기서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끝까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잠깐만요. 제가 손 의원님
말씀에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 특검 얘기를 잠깐만 더 해드리면 사실 제 별명 고 2010년 경영 복귀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에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쫙 있으면서 회장님 뭐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명희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 시점에 갔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나보면 삼성그룹의 경영은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획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의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신화부터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래 전략실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삼성그룹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계열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물산 합병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이 개입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어떤 삼성그룹의 경영 방식은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장충기 사장 등등이 이거 너를 위한 거다. 너에게 적대적 M&A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만들어줄게. 물산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때까지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게 됐고 그 무리수가 불법 행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삼성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지금 말씀이 그러면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있었던 그 비서실 있잖아요. 네. 막강 비서실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왔는데 그 비서실에 있을 때 임원들과 지금 이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하는 일의 업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범위가. 예, 사실은 좀 오버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60년대 비서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비서실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병철 회장 혼자가 모든 계열사들의 상황을 다 보고받고 다 직접 의사결정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조직이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져가는데 그 소병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 이제 소병회 회장실에서는 주로 그 비공식 참모 조직의 중심이 기획 파트였어요. 기획팀. 그래서 이제 그 기획팀이 삼성자동차를 이제 기획해서 추진하다가 다 말아먹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 이학수 부회장 체제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학수 부회장 때부터는 재무팀이 미래전략실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처럼 대마불사의 전략을 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오히려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그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 시절에 재무팀은 축소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확대를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예. 그 사실은 그 구속영장 청구한 날이죠 아마. 그 아침 방송에 주 선배께서 나가셨고 저녁 방송에는 제가 나갔어요. 전에 또 이제 저희 둘이 통화를 하면서 사실 이 결과 뭐 예견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뭔가 좀 불길하다는 그러니까 그 특검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제 뉴스를 딱 보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탈은 했죠. 근데 이제 마음이 무너내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10월 말에 그 김영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을 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삼성 특검이었죠. 그 삼성 특검 때는 정말 한 초반 첫 한 달 동안에는 특검이 아는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았어요. 삼성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김영철 변호사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특검 수사 결과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관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수사 결과만 보고는. 근데 놀랍게도 1심, 2심, 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 바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지금 삼성물산 주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1996년에 발행이 된 겁니다. 이제 2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그 당시에도 특검 또는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구심 또는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심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데 그런 특별검사나 판사 개개인에 대한 의구심, 비난 또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특검 수사 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특별검사 대상으로 올라간 사건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나가서 법률적으로는 무지무지 복잡한 사건들이 특검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특검법도 그렇지만 수사기간이 70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사검사들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이걸 전체 검찰 조직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일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거 수사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거를 70일 동안의 수사를 마쳐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1, 2, 3심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복잡한 사건에 그 촘촘한 어떤 증거들을 다 특검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이 특검 수사가 이제 헌재 판결하고 같이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 판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치 판결입니다. 정치 재판이에요.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그야말로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아주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동원하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명예 삼성 저격수거든요. 저승사자. 죽여야지 저승사자. 끌고 가야 저승사자가 되는 거예요. 저격해가지고 공포 날려봤자. 근데 도끼 입으니까 요새는 저승사자가 좀 약하던데. 근데 그때 제가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고요. 그다음에 그 3년 후에 99년 2월 달에 역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역시 헐값 발행이 됐는데 에버랜드 사건은 1, 2, 3심 모두 무죄가 됐어요. 근데 SDS 건은 고법까지는 무죄까지 갔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건 중에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으면 시중에서 공정한 가치가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7,800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SDS 주식은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주당 5만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7,180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두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였느냐? 에버랜드 전환 사채는 기존 주주들한테, 이게 다 계열사들이에요.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배정하고 얘네들이 다 실권한 다음에 이재용한테 줬어요. 근데 SDX는 한번 해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주들한테 배정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삼성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걸고 들어가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면 어찌됐든 구주주들한테 다 배정을 했다.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그래서 아니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포기했다. 바보예요. 근데 바보라고 해서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없다. 이겁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근데 요 SDS 건은 뭐냐면 그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삼법학자가 이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아마 1년 내내 이 비슷한 정말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장난이야 라고 할 아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법 논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댓글에서 무식해서 용감한 손혜원이라고 저기 써있네요. 그리고 손혜원은 감성 직관만 뛰어나지 정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나왔어요. 그 무식해서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리면은 이제 주 박사님, 공 선생님하고 이제 김상조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삼성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아니 본인이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노출이 간간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이제 전 그룹 계열사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다 이제 합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외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의 매뉴얼을 나눠줘요. 그 매뉴얼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삼성 성공의 비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단 진짜 회장의 영도력, 지도력이 아닙니다. 영도력. 두 번째 미래 전략실의 기획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사 이제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